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 중에서 분량과 성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량에 관해서는 세계가 시작이 있고 공간적으로 또 한계가 있다라는 정립의 입장을 가졌다면, 반정립 같은 경우에는 시작도 없고 공간의 한계도 무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질에서는 단순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정립의 입장을 가졌고, 반정립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관계와 양상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각각의 정립과 반정립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칸트 철학 입문 134쪽입니다. 관계, 정립. 이 세계에 있어서 인과율을 근저로 하는 자연 필연적 사건 이외에 자유로운 행동이 있다. 증명, 자연 인과성밖에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무한에 이르기까지 되풀이하여 원인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즉, 세계의 사건의 계열은 결코 최초의 시작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첫 번째 정립에 의해 모순되는 것이다. 관계에 관해서 정립은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흐르는 그런 세계만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변화되고 흘러가는 그 최초의 원인과 같은 아주 자유로운 행동,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왜 필요할까요? 만일 반정립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자유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 원인과 결과, 다시 여기에서 결과, 또 결과를 산출해가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이해되고 이 과정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원인을 설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계열을 이루는 것은 그 첫 번째 시작이 있어야 돼요. 마치 족보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지금 내가 무슨 자손인지 몇 대 후손인지를 알려면 최초 시조가 되는 사람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어떤 자손, 어떤 후에 몇 번째인지 알 수 있겠죠. 비록 우리가 그 최초의 인자, 근원, 원인, 자유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꼭 이렇게 최초의 자유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반정립. 세계에는 자유는 없으며 모든 것은 절대로 자연법칙에 따라 생긴다. 증명. 세계에 있어서 원인이 선행하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 우리의 오성에 있어서 이들 사건과 모든 선행적 사건과의 관계는 폐기될 것이다. 즉, 이들 사건은 우리에게는 결코 경험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경험은 실로 인과율에 의해 실현된 현상의 통일에 있어서 성립되는 것이다. 반정립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라는요, 어떤 자유로운 것은 없고 언제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경험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만약에 어떤 자유가 있다고 합시다. 최초의 근원적인 인자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것들은 어떻게 통해서 얻어지나요? 네, 저 인과의 과정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법칙을 통해서 그 대상들을 알고 이해하고 파악할 겁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저 이성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귀만, 결국엔 궤변추리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자유를 설정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양상, 정립. 세계는 그 부분으로서 혹은 그 원인으로서
절대로 필연적인 존재자가 존재한다. 증명. 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 제약된다. 모든 피제약자는 그러나 그 개념에 따라 절대로 무제한자에 이르기까지의 제약의 완전한 계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세계에 있어서 절대로 무제약적인 것, 따라서 절대 필연적인 존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계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요, 지금 이런 모습과 지금 이런 행태는 이전의 원인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요, 저희 부모님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고요. 하필이면 그 많은 정자 중에서, 그리고 그 많은 난자 중에서 그때 제가 딱 태어날 수정되었을 그 시기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수정된 정자와 난자가 다른 것이었다면 제가 이런 외형을 결코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공부를 하거나 어디에서 활동하는 것, 이것도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학식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제약자들입니다. 지금 저렇게 꼿꼿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는 처음부터 그렇게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요. 저 자그마한 씨앗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과연 닭이 달걀을 제약하는 걸까 아니면 달걀이 닭을 제약하는 걸까, 아직도 궁금해하고 풀지 못하는 그런 철학의 순환 논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 우리 자신부터 일정 부분 제약된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제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최초의 원인과 같은 이 모든 제약자들을, 모든 존재자들을 있게 만든 최초의 존재자, 절대 필연적인 존재자, 즉 무제약자, 이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전에, 최초의 처음에는 저런 절대 필연적인 존재자, 신과 같은 존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립의 입장이네요. 반정립. 세계에는 그 부분으로서도, 그 원인으로서도 절대로 필연적인 존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모든 것은 원인에 제약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제약적인 것, 따라서 필연적 존재자는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자는 세계 밖에서도 그 원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 반정립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서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을 어디에 설정해 두냐고요? 어디에 설정해 두겠어요? 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세계, 현상적인 세계 내에서 그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절대 필연적인 존재자를 생각한다면, 무제약자를 설정한다면 그런 존재는 어느 곳에 놓아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여기 위해서만 국한된 존재는 아니겠죠. 저 경험할 수 없는 물 자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더 넘어선 세계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생각하기 상상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 있어야 한다면 저런 절대 필연적인 존재자가 어떤 존재일지, 그에 대한 정보가, 그에 대한 인식과 알을 우리가 일이라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코 보이지 않는데, 파악할 수 없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엔 뭐예요? 비트겐슈타인의 명제처럼 말할 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그러므로 반정립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의 근원적인 어떤 존재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정립의 입장과 반정립의 입장, 어떤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칸트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분량, 성질, 관계, 양상에 따라서 이 세계 혹은 우주에 대한 정립과 반정립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연 칸트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종합하는지 다음 시간에 같이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내용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